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살이다. 와! 세상이 밝아질 때까지 여러분들의 눈을 환하게 밝혀드릴 방송, 나는 꼽살이다. 호미 19회 시작합니다. 땀방울이 뻘뻘 나는 사우나 생각나시는 분들 많으시죠? 간편하게 집안에 설치할 수 있는 원적외선 사우나 땀방울. 지금도 조선일보를 구독하는 아버지와 국민TV 조합원 아들이 함께 만들고 세계 12개국에 수출하는 원적외선 사우나 땀방울. 2인용 사우나를 반신욕기보다 싼 가격 165만원에 판매합니다. 와우. 헤어드라이기보다 적은 전기 사용으로 전기료 걱정까지 싸. 이제 땀만 빼지 마시고 건강을 업하세요. 홈페이지는 www.kirc.co.kr. 문의 전화는 010-7713-2433, 010-7713-2433. 국민TV 조합원 유리맛바님이 직접 설치해드립니다. 나는 꼽살이다 호미 19회, 오늘도 국민TV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 띨띨이들부터 인사 시작합니다. 우띠리. 예, 저 우띠리 우석훈입니다. 아유, 죽겠네. 왜 죽겠어? 사는 게 힘들어서요. 왜 힘들어? 네가 제일 편안한 것 같은데. 아니, 그 아기가 2주 됐는데 감기 걸린 것 같아서 병원 데려갔더니 기관지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유, 아기들이. 아, 근데 숨을 못 쉬니까 옆에서 이렇게 계속 닦아주고 뭐 그래야 돼요. 한 4일 하고 나니까 초조금 되더라고요. 지금은 괜찮아? 지금은 괜찮은데 이제 큰 애가 아파요. 큰 애가. 그래, 애들은 돌림방으로 아파. 아,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요. 지네 형이 어린이집 가가지고서 신생 병균 갖다 주거든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병원에서는 격리시키라고 그러는데 격리가 되나요, 그게? 문 앞에서 애를 세척할 수도 없고. 이게 걱정이네. 근데 또 팔자 좋게 일본 갔다 왔다 이런 소리가 있어. 네, 일본 저는 원래 자주 가는데 요번에 그 내릴 수 없는 배가 일본판 나와서 그 세월호 관련된. 예. 강연하고 그다음에 인터뷰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인터뷰는 어디 뭐 산케이, 요번에 아사히. 산케이는 안 하고 마이니치는 나왔고 아사히는 나올 거고. TV는 안 하고 요번에는 신문만 했어요. 그랬구나. 근데 제가 강연하다가 사람들이 우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세월호 관련된 강연은 사람들이 다 울거든요. 근데 일본에서도 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럼. 신문에 나왔던 타이틀은 한일 양국의 공동의 문제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일본도 원전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느끼는 감정은 우리랑 똑같더라고요. 너 근데 일본 가려면 말이야. 예. 그 혼자 가든지 아니면 꼬시려면 비행기 값을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너 우리 작가 보고 일본 같이 가자고 그래놓고 비행기 값은 네가 내라 그러면 제가 가니? 그 대신 호텔비랑 먹는 거는 제가 된다고 그랬죠. 아, 다 풀로 대줘야지. 그렇게 잘 살면 내가 여기서 방송해요. 그래. 그래서 사회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 사람이 아직. 야, 그래도 너 나한테 한우는 살 수 있었지 않았니? 그날은 누님이 바쁘다고 가셨고. 그날 돼지고기여서 갔지. 그날 곱창밖에 안 샀잖아. 그러니까는. 한우는 나중에 다시 따로 사. 너 아니, 평생 한우로 갈 거야. 다시 산다고 그랬잖아요. 아, 그래. 자, 우리 옆에서 꼽살이 낀 선띠리 인사. 예, 선띠리 선대인입니다. 선띠리는 요새 뭐 강연 재벌 뭐 이런 얘기가 돌아요. 아, 그런 말씀 마세요, 진짜. 이게 강연에서 재벌된 사람은 빌 게이츠밖에 없어요. 그 사람 원래 재벌이었고. 어떻게 강연? 아니 이제 내일 저희 연구소 주최로 이제 부동산 특강을 해요. 그래서 그 준비하느라고 좀 바빴고요. 지금도 사실 바쁘죠. 오늘도 헐레벌떡 사실 왔는데 이게 부동산 이게 계속 이 상황이 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번 만들어 놓은 자료 가지고 계속 읽어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참 매번 업데이트 하는데 이거 힘들지. 이게 그리고 이놈의 정부들은 뭐 뻑하면 부동산 이 대책이라고 내놓는데 정말 자시구리하고 뭐 큰 의미는 없는데 또 일반인들 입장에서 보면 상황이 또 많이 달라진 것 같으니까 또 따로 준비해서 설명을 안 할 수가 그러면 없어요. 좀 얘기 좀 해봐봐. 이번에 부동산 대책 전월세 대책 내놨지? 어떤가? 보니까. 이번에는 아예 전세 대책 자체가 전세는? 없어요. 없어? 네. 그러니까 진짜 웃기는 거죠. 이게 사람들이 전세난이 심각하다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월세는 지금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물론 뭐 네, 월세 문제가 내려가요. 왜? 왜 내려가지? 월세는 안 하니까?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인데 건설업체들이 많이 지었어요. 뭐 도시형 생활주택이니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 정부가 이제 집값을 떠받쳐주니까 집주인들이 이제 정부한테 기대서 그 다음에 이제 저금리 상황이니까 이걸 이제 자기 부채 부담을 줄이면서 이걸 세입자한테 증가하는 방식이 되는데 그게 월세로 자꾸 이제 전환하는 거예요. 이분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전세는 줄이는데 월세 공급은 늘리는 거죠. 집주인들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월세는 사실 떨어지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웃기는 거죠. 이게 아니 전세난이 심각하다고 그러는데 전세 대책 안 내놓고 월세 대책을 내는데 이건 왼다리 가려운데 막 오른다리 막 벅벅 긁어주고 있는. 네.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제가 의미가 보기에는. 없어. 네. 한동안 경제 위기설이 별로 없었는데요. 최근에 12월 위기설이 나왔어요. 그 12월 달에 위기일 거다. 그리고 위기설이라면 뭐 예를 들면 경제 위기가 올 거다. 12월에. 예. 근데 2008년 1월 달에 5월 위기설이 있었거든요. 근데 5월에는 안 터지고 좀 더 있다 리만 브레서 터졌죠. 지금 12월 위기설은 이게 최경환이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큰 게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기준금리를 낮췄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전망하면은 미국이 양적 완화가 끝나면은 미국은 금리를 올릴 거거든요. 근데 한국은 미국보다 약하니까 미국 달러보다 우리 원화가 금리가 높아야 돼요. 안 그러면 원화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최경환이 낮췄거든요, 기준금리를. 그리고 미국 양적 완화 끝났기 때문에 미국은 금리가 올라가요. 양적 완화라는 게 뭐였지? 돈 풀기. 돈 풀기요? 네. 그때 니네 선대인이 한번 재웠죠, 눈이. 그래, 너무 길게 얘기했었어, 그때. 네. 돈을 막 푸니까 이제 걷어들일 때가 됐거든요.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금리도 올려야 되는데 부동산 대체로 내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두 달 사이에 사람들이 지켜보는 건 뭐냐면은 원화 표시 채권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나 한국에 발행한 채권들. 이건 원화로 돼 있는데 이거보다 미국 달러로 표시된 채권이 더 조건이 좋아지면은 이거 투매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채권을 투매하기 시작하면은 은행이나 기관들 정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12월 달쯤 올 수도 있다라는 게 지금 12월 위기설인데 가능성 높죠. 그 사실 지금 세계 경제와 이제 그게 맞물려서 한국 경제가 굉장히 요동치고 있는데 이거 다음 주 주제점을 한번 다뤄야 될 것 같긴 해요. 사실은 뭐 또 재울까 싶어서 겁나긴 하는데. 일단 다 재우죠. 근데 이게 이런 중요한 얘기는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지, 굉장히 사실. 중요한 문제고 사실 좀 중요한 고비이고 그래서 한번 다루긴 할 텐데요. 다만 이제 뭐 그게 꼭 12월이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지금 우리가 막 늘 이야기하지만 부채가 진짜 심각하거든요. 가계부채만 생각하는데 지금 저 뭐 민간기업 그다음에 공공부문 부채까지 다 합치면 대략 총 부채가 한 3,800조 정도 되고요. 그중에 이자 내는 부채가 한 3,300조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큰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크냐 하면 그러니까 그 전체 감이 안 와. 우리 가계부채가 지금 1,030조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거에 한 그거지. 3배가 넘는 그러네, 거고. 3천. 그다음에 넘네. 우리 한 해 GDP의 2.5배 이상이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 금리 1% 올라버려서 우리도 뭐 그만큼은 안 오른다 그래도 한 1% 올라버리면 이 이자 내는 부담만 약 33조 원이 늘어나요. 아니 우리나라 금리가 1%가 한꺼번에 오르면은 국민들 한 3분의 1은 망하지 않나요? 0.25씩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기준금리 움직일 때 그렇구나. 0.5도 크다. 그래서 0.25씩 이렇게 하는데 1%면은 4번에 걸쳐서 올릴 거가 한 번에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통 3년에 걸쳐 조정하는 거를 2-3달 동안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는 아니 근데 진짜 이제 1% 금리가 그렇게 한꺼번에 확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1% 올라가면 우리 다 뒤져요. 미국에서도 보통 금리를 올리면 0.25%포인트씩 올려요. 그래서 그걸 근데 이제 계속
얘네들은 올리기 시작하면 굉장히 꾸준하게 올리거든요, 보통. 그래서 이게 미국만큼은 안 올라가도 한국이 그 절반 정도의 속도로 올라간다고 그래도 1, 2%씩 한 뭐 1, 2년에 걸쳐서 올라간다. 상당히 큰 충격이 있을 수 있어요. 인간의 말로 바꾸면은 지난 수년간 재료금리 시대. 아니 그럼 내가 동물이었어? 아 경제학자의 말이었지. 수년간 재료금리 시대였거든요. 제발 인간적으로 방송 좀 해라. 나 인간이야. 왜 이래? 내가 얼마나 인간적이야. 그러니까 금리는 0%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전 세계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재료금리 시대가 끝나고 이제부터는 고금리는 아니더라도 일정한 금리를 내야 되는 시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빚진 사람들이 그 힘들지. 재료금리 때 얻어가지고 한 건데 이게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두 띨띨이들이 고민해봐. 다음 주에 이런 얘기를 조금 좀 쉽게 풀어서 우리 마음속에 와닿는 이야기로 좀 만들어서 설명을 줄 수 있으면 이걸 하고 너무 우리를 잠재울 것 같으면은 이거는 그냥 이렇게 아니 내가 이 주제로 때 지나가는 얘기로 이렇게 하자. 제가 이 주제로 강연을 하면 사람들이 앉아니? 정말 눈을 말똥말똥하게 듣고 그리고 듣고 나면 야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된 것처럼 그렇지. 놀라는데 신세계 우리 좋아해. 이게 방송으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형님이 옆에서 계속 씹어요. 내가 쭉 이야기할 수 있게 해달란 말이야. 그 쭉 해. 네 강연은 돈 내고 왔으니까 이 원금 그 생각이 나고 이걸 좀 뽑아야 되기 때문에 눈을 말똥말똥하게 하고 듣지만 우리는 그러니까 너한테 돈을 내진 않잖니? 왜 우리가 그 고통을 같이 당해? 아니 돈을 내고도 만족스러워 한다니까 사람들이. 이게 공짜로 들으면서도 이렇게 만족스러워 안 하면 어떡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도 그럼 유료 방송을 만족스럽긴 해. 우리 선띠리가 많이 좋아져서 그지 않니? 네. 못띠라. 그게 아니라 강연 가면 제가 몸값이 높아요, 사실은. 강연 재벌 맞네. 그 재벌 맞네. 너도 한우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 저는 샀어요, 지난번에. 그래. 자, 그러면 그것은 이제 고민을 좀 해보고 우리 이 용띠리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뭐 밤을 새고 있다며 국민TV에서 매일? 예, 뭐 일을 벌여놔가지고. 뭔 일을 벌여놔? 아니 뭐 사람은 없고 돈도 없는데 몸으로 때워야지 해가지고 편성을 아주 과다하게 편성했다가 정말 제가 편육이 될 지경입니다. 근데 편육인데 애가 그 편육을 뜰 만큼 그 살이 안 빠지고 계속 그 굶고 있는 건 왜 그러는 거니? 글쎄 말이에요. 뭐 하여튼 뭐 남몰래 처먹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참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정정할 게 있습니다. 뭐야? 제 아내가 제가 그동안 계속 우리 나는 꼽살이다 이후로 이 셋째 아들 낳게 된 그 비화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대선 직후에 유럽으로 한 일주일 갔다 오겠다 얘기를 하니까 아내가 눈물을 글썽글썽 흘리면서 혹시 내가 망명 가겠다고 하면서 말은 그렇게 일주일 갔다 온다고 하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에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그날 밤에 이제 셋째 아이가 만들어졌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정정을 요구했습니다. 뭐 손만 잡고 잤다고? 그게 아닙니다. 눈물을 흘린 것은 뭐 망명 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인생이 불쌍해서 눈물을 흘린 거다. 예. 그때는 뭐 너 막말 용민 뭐 그런 때 아니 대선 직후니까. 그러니까 대선 직후구나. 예. 대선 직후. 그러니까 대선 직후니까 다 같이 그 외국으로 빠졌을 때 부인 입장에서는 아유 인생 불쌍할 만하지. 인간이 불쌍하다. 참 애잔하다, 애잔해 진짜. 반드시 그 점을 좀 분명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 이게 뭐 마치 무슨 또 재수 씨한테 한 대 먹었구나 또. 아주 강력한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래. 앞으로 자기 얘기는 하지 말라고. 웬만하면은 두 사람끼리 흔적을 좀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강력한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오늘 그 앞에 여러분들께 인사드린 얘기를 누나가 이렇게 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 웃띠리는 책재벌이고 선띠리는 강연재벌이고 우리 용띠리는 일벌입니다. 네. 저는 여왕벌 김미화 누나입니다. 요 시점에서 박수 좀 게스트 여러분. 24시간 방금 시간대에 보내드리는 방송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살이다. 낱낱이가 발리자 그들의 속셈 산산이 조각내자 그들의 계획 쫄지마 그들 앞에 겁내지 말고 졸지마 이들에게 귀 기울여 바리 씹대 약우딜 세금 혁명 당선
띠띠띠 시사돼지용띠 우리의 여왕벌 누나 김미화 카카의 호연적인 경제정책 가족과 기득권 무한 사랑 나라 돈 야금야금 꼽을 치네 근데 왜 니네들은 세금 안 내? 형 누나 조심해요 그러다 잡혀가요 행복한 세상이 올 때까지 여러분은 계속 떠들어야 합니다 계속 나는 꼽살이다 제 나이는 42살 때였죠. 근데 제 나이를 봤을 때, 지금 직장을, 일을 잡지 않으면 더 나이 먹어서 힘들 거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직장을 선택을 해서 직장을 여러 군데를 알아봤는데, 알아본 그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런 할인 매장의 계산원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입사를 하게 돼서 일을 하기 시작됐죠. 이제 계산대의 경우에, 수납 계산의 경우에 보통 하루에 6시간을 근무해야 겨우 식사를 하는 정도였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2시간 일하고 15분 휴식이나 2시간 일하고 14시간 이렇게 근무 스케줄이 짜여져야 되는데 워낙 직원이 없다 보니까 한번 이 계산대에 들어가면 6시간을 지나야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휴식을 할 정도의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입사한 지 4년차가 되는데도 처음 입사할 때나 지금이나 특별히 대우가 바뀐 건 없습니다. 여전히 비정규직이고 급여도 그 입사할 때와 지금까지 차이는 거의 뭐 변동이 없을 정도입니다. 제가 오전 근무만 하면은 한 80만 원 선이니까요. 예. 이런 내가 4년 동안 그 진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했었던 거는 그래도 계약은 계속 이어지고 꾸준히 일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은 있었어요. 근데 이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 언제든지 내가 해고 당할 수 있다는 언제든지 해고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진짜 나는 파리의 목숨보다 못하는 존재구나 이런 생각이 진짜 들었죠. 이렇게 힘없는 사람은 진짜 자본가의 칼날 앞에서는 여지없이 무너지는구나. 이것은 2007년 인터뷰. 당시 후미보 기사논 김경미 씨 이야기.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객님. 엄마 바꿔줄게. 핸드폰. 3개월 후에 드디어 정직원이 되십니다. 열심히 일하면 정직원 되는 거예요. 엄마 바꿔줄게. 핸드폰. 곧 정직원 돼서 월급 오르거든. 큰일 났어요! 빨리 나와봐요! 빨리!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일을 못한단 말이에요. 저 일해야 돼요! 이거 부당할 거예요.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 위반이라고요. 근데 이 아줌마들이 계약직이 안만 파리 목숨이라도 이건 아니다. 다른 방법을 써야 할 것 같아요. 파업이요. 파업이요? 그래도 협상이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좀 있으면 진짜 떨어지겠지. 아줌마들이 해봤자지 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우띠리가 몇 년 전부터 자기가 영화인이라고 엄청 자랑을 하고 다녔는데 오늘 게스트로 영화 감독님이 나오셨어요. 우띠리가 잘 아는 분이신가? 개인은 모르고요. 그때 이 영화 준비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래. 우리 감독님 실제로 보니까 미인이시지? 네. 그래요. 영화 하는데 미인들 많아요. 그래요. 변영주 감독님은 참 좋겠다. 미인 아니고. 실제로 보면 깜짝 놀라요. 나는 처음에 들어오실 때 영화 감독님이라고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영화 배우가 들어오시나? 이런 그 느낌이었어요. 아니 유승환 감독 같은 사람은 네. 배우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생겼어요. 그 사람도. 11월에 개봉하는 영화. 지금 상당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영화예요. 카트. 진짜 많이 들어봤잖아, 우리 카트. 요거 언제 개봉할까? 막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 많을 텐데, 카트를 만든 영화 감독, 부지영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네, 인사. 안녕하세요. 부지영입니다. 네. 그리고 옆에 또 한 분, 민주노총의 홍보실장님이신 정호희 실장님 자리해 주셨어요. 인사. 네. 민주노총 홍보실장이고요. 국민라디오에서 매주 토요일 10시 반부터 12시까지
노동과 세계를 진행하고 있는 나름 방송인. 목소리가 너무 반갑습니다. 좋으시다. 와! 사람들이 재미있게 듣나요? 너무 딱딱한 것 같아, 제목이.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괜찮다고 그러던가요? 반응은? 네, 반응은 김용민 PD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김용민 PD가 재미있다고 인정. 마이크가 그렇구나. 없다. 우리 이게 국민 TV가 어렵습니다. 마이크가 몇 개 없어가지고 쟤는 저쪽 구석에 짱 박혀 있는데. 우리 정호인 실장님은요, 직접 마이크를 들고 가서 방송을 하세요. 그렇지. 뭐 현장의 방송을 들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건 뭐 재미로만 이 방송의 가치를 말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현장의 소리면 확실한 거야. 뭐 미싱 소리도 나고 말이죠. 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어쨌거나 노동과 세계 많이 좀 들어주십시오. 노동과 세계. 네.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 붓딜님 요즘 영화 홍보 때문에 많이 바쁘실 텐데 네.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거의 연예인 스케줄로 인터뷰로. 연예인 네. 돈이 연예인 스케일로 와야 되는데요. 희망사항인데 아마도. 연예인 스케줄로. 제가 그 인터뷰 쭉 봤는데 네. 상업 영화로 이 영화를 소개한다는 대목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업 영화 맞습니다. 네. 좋고 의미 있는데 사람들이 그거 재미없다 혹은 꼭 돈 내고 봐야 되냐는 선입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은 진짜로 좀 가슴이 여기는 남더라고요. 이것은 그게 아니야. 보니까 뭐 염정아 씨가 주인공이고 또 아이돌 그룹. 네, 엑소 디오. 게다가 우리 선띠리가 보고 왔지. 영화. 보고 왔죠. 네. 그 연기를 그렇게 잘한다면서? 그러니까 뭐 다들 연기를 너무 잘했고요. 뭐 말씀하셨지만 의미뿐만 아니라 재미도 있는 영화. 그리고 끝날 때 되면 진짜 막 가슴이 찡하면서 아프더라고요. 가슴 뭉클했고. 염정아 씨 같은 굉장히 이제 뭐 어쨌거나 흔히 말하는 상업 영화의 주연급 배우가 역시 등장하고. 그래서 뭐 감독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면 이런 묵직한 주제를 다루면 좀 재미는 떨어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그냥 그런 사회적인 의식 있는 영화 이렇게만 머물지 않고 그걸 아주 잘 버무린 잘 만들어진 상업 영화로 이렇게 만들어주신 거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카트를 모티브로 해서 영화를 이제 기획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처음에 부산 국제영화제에도 이 출품작 네. 반응은 어땠나요? 부산 국제영화제에서는 콘서트 분위기로 영화를 엑소 디오군 때문에 그 사천석의 야외 상영장에서 상영을 했었는데요. 거의 저는 콘서트 분위기로 영화를 봐가지고 너무너무 좋으셨겠다. 네, 정말 이렇게 힘을 많이 얻고 왔습니다. 관객 반응들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러니까 그게 시사회 볼 때 이 여중 여고생들 사이에서 봤어요. 너무 좋았겠다. 왜 이렇게 이 여중 여고생이 맞나 싶었는데 그게 이제 그 태영이죠. 네네. 극중 역할이 이제 태영인데 그 염정아의 아들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편의점 알바생으로 나오는데 이 친구가 이제 엑소 멤버라고 그래서 이 팬클럽이 제작하는데 그 펀드 마련하고 막 그럴 때 되게 많이 참여를 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거의 뭐 굉장히 오랜만에 젊은 기운을 흠뻑 흡입하고 왔습니다. 카트의 인상을 받으신 게 아니라 관객층의 인상을 많이 받으신 어디든 하여튼 좋은 인상을 받고 왔다니까 좋네요. 근데 그게 그게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돌 한 명이 이렇게 등장하니까 사실은 우리 그 어린 친구들이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접하기 쉽지 않잖아요. 이야기를 들어도. 그런데 이 영화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문제들에 이렇게 이 관심을 가지게 되니까 아이돌 팬들 한 분씩 이렇게 영화에 좀 넣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아니 막 그런 것도 있고 잘 못 넣지. 그럼 그 이제 돈이 섭외하신 분이 잘하셔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염정아 씨도 고맙고 이제 도경수죠 원래 보면. 그래서 도경수 군도 고맙고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 민주노총 홍보실장님 우리 호딜님 나오셨지만 가수 예쁜 친구가 노란 봉투 캠페인에 참여하고 그러면서 그럼요. 고맙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이효리 씨 얼마나 이뻐. 저번에 크레용 팝이 민주노총 행사인가
나갔다고 신문에 크게 났던 거 봤어요. 정정하겠습니다. 그 한국노총이고요. 한국노총 금융노조. 금융노조의 크레용. 이해하세요. 대충 알아요, 그냥. 이왕 얘기 나온 김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쨌든 뭐 나올 수 있죠, 아이돌 그룹들. 근데 사실은 돈입니다. 돈이 엄청 든다는 거. 그 민주노총 산하에 아이돌 무슨 지부 하나 만드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신선한 아이템이네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이돌 지부요? 아이돌 지부. 기획사에 지금 표준계약서까지는 갔는데 거기도 노조가 없더라고요. 거기도 사실은 회사고 고용돼 있어서 노예계약 상태죠, 사실은. 연습생들 이런 분들. 뭐 노예계약처럼 뭐 비춰질 수 있는 그런 계약도 있을 테고. 아니, 근데 지금 이제 표준계약서가 있어서 지금부터 하는 사람들은 기본은 이래 되는데 그래도 맞아. 불평등한 관계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 이제 영화 카트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제가 아까 궁금했던 거 어떤 사건을 계기로 모티브를 잡으신 건지. 카트는 그 실화예요? 실화를 바탕으로 하긴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가장 이제 처음에 모티브가 됐던 사건은 2007년에 이랜드 홈웨버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투쟁을 시작으로 했는데 이제 영화는 사실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사례들 뭐 부당 노동 행위든 아니면 이렇게 대형 마트에 혹은 대학교 청소 노동자분들 싸움을 전반적으로 다 참고해서 시나리오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마트 노동자들의 이제 주목했던 거는 아무래도 이분들이 이제 나이가 좀 드시고 거의 기혼이거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싸움을 오랫동안 지속시킬 수 없는 처지들이신데 끝까지 이제 투쟁을 하셨던 거,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그럼 우리 호딜님이 이 사건 그러니까 실제 모티브가 됐던 이랜드 홈웨버?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저희 2007년이라니까 상당히 오래전이라서. 2007년 7월 1일에 기간제 노동자,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이 시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보호법이잖아요. 이름은. 근데 이게 전혀 보호가 안 됩니다. 오히려 그 탄압하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랜드 뉴코와 홈웨버 700명을 한꺼번에 해고해서 다른 업체로 이제 옮겨버리는 거죠. 근데 이분들은 뭐 영화 속에서도 저는 영화는 아직 못 봤어요. 영화 속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만 그 5년, 6년 근무하면서 정규직 되기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인데 7월 1일부로 법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2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무기계약직,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되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어떤 시그널이냐 하면 사용자들은 2년 이상 계속 고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달 전에 자르든지 하게 만들어버린 법인 거죠. 그래서 700명이 한꺼번에 사실상 해고가 되고 길거리로 내몰리게 되는 거고 노조가 만들어지고 싸움이 벌어지죠. 그래서 2008년 11월 13일 전태일 열사께서 70년 11월 13일 날 돌아가신 날이죠. 이게 뭐 성과적으로 정리된 건 아닙니다. 간부들이 복직을 포기하는 조건 이렇게 정리가 됐고 이게 2007년 8년 이야기라면 지금은 또 이마트 같은 유통 노동자들이 역시 또 같은 과정을 반복해서 계속 겪고 있는 그런 거라고 보여지죠. 대학교 시간 강사들도 대거 잘렸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박사는 그 법에 예외를 뒀거든요. 그러니까 박사들은 아무리 오래 일해도 정규직을 안 바꿔줘요. 근데 대학교에 박사 학위가 없는 시간 강사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고용을 해야 되니까 시간 강사 대학살극이 그때 벌어졌죠. 이게 참 비극적인 것이 그러니까 비정규직 관련 법이 이제 보호라는 이름으로 법이 만들어진 거는 2002년부터입니다. 그래서 2년 계속 고용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짝수해가 되는 해마다 대학살이 벌어졌어요. 근데 2007년이 홀수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매년 이런 대학살이 벌어질 수밖에 없게 법을 만들어 버렸고요. 최근에 또 새누리당에서는 2년이 너무 짧은가? 3년으로 늘리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는 거죠. 아까 그 대학교 시간 강사 얘기 조금만 더 하면은 진중권이 그 케이스였어요. 그렇구나. 학위가 정식으로 있지는 않고 같은 학교에서 오래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도 있지만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더라. 아니면 교수를 채용하든지.
그러니까 천하의 진중권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거예요. 나머지 사람이 어떻겠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법이 굉장히 그 삐까뻔쩍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잘 정돈되면 정돈돼 있을수록 그 법이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데 이건 법만 잘 정돈이 돼 있고 나머지는 그것을 이용해서 편법. 이명박이 뭘 했냐면은 그 청년 인턴제를 청년 실업의 대책이라고 막 냈던 애가 그 애거든요. 그럼 대통령이 그렇게 중요하게 해가지고서 잔뜩 고용하겠다고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의 그 고용이 보통 10달짜리였어요. 2년을 하면은 이제 막 정규직 바꿔도 정규직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만 해놓고 1년 채우면은 보너스를 퇴직금을 줘야 돼요. 그 퇴직금을 안 주겠다고 10달에 다 맞춰서 국가 시책을 했었죠.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죠. 참 우리 사회의 노동 문제 특히 여성 비정규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들 많았어요. KTX 승무원 그 노무현 후반기 재능교육의 학습 교사들 이런 문제. 이 11월에 개봉될 영화 카트 일단 대형 마트 얘기 대기업과 맞서 싸우는 여성들의 얘기인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이제 걱정한 게 그런 대배우들 염정아 씨나 아이돌 엑소 멤버 이런 사람들 제작비 마련을 어떻게 했을까? 이게 어떻게 하셨어요? 돈이 많으신가 봐. 아니요. 저도 고용된 노동자고요. 네. 명필름이라는 영화사에서 제작한 영화인데요. 일단 저희 그 헤드 스태프들과 그리고 이 지금 말씀하신 그 주 조연 배우분들이 노무 투자라는 걸 하셨어요. 노무 투자는 뭐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개런티를 깎으면서 다 받지 않으시고 이 영화에 출연을 결정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잘 되면 받는 거지만 못 받아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하셨고 재능 기부 같은 거는 네네. 그리고 대기업 투자를 못 받았기 때문에 중소규모의 투자와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개인 투자자들을 모아서 영화를 끝까지 찍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배급도 그래서 이제 대기업 배급은 아니고요. 그 제작사들끼리 만든 리틀 빅 피처스라는 중소규모의 이제 배급을 하시는 그런 회사에서 배급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한 개인이 너무 고마운 일이네요, 정말. 근데 크라우드 펀딩이 많이 됐어요? 잘 됐어요? 한 2억 좀 넘게 됐고요. 근데 그분들이 저희한테 사실 돈만 이제 후원을 했다기보다는 거기에 이제 댓글을 다 달아주시잖아요. 그래서 되게 힘이 되게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영화관도 대기업이 꽉 잡고 있잖아요. 전부 다 대기업 거고. 근데 어떻게 영화관? 근데 이제 그런 거죠.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대기업 우리가 잘 아는 대기업 그 극장 배급은 안 되지. 극장 배급의 어떤 체인을 다 이용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 리틀빅 픽처스라는 배급사가 그거보다는 좀 적은 수의 배급을 하긴 하지만 이제 어쨌든 극장에 다 들어가긴 하고요. 근데 이게 이제 관객들의 힘으로 사실은 또 영화가 더 이렇게 퍼질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시작은 저희가 몇 개 정도 스크린에서 시작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계속 보시고 또 애매하시고 이러면 그 힘으로 또 넓혀갈 수 있지 않을까. 희망사항입니다. 이런 방송이 사실은 되게 중요하죠. 그렇지. 그러니까 홍보비도 많지 않을 거고 그다음에 극장 잡는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대기업에서는 딱 잡거든요. 근데 그걸 못하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움직여서 잘 된 사례들이 전혀 없진 않아요. 그럼 꽤 있지. 네네. 부러진 화살도 잘 됐고요. 그건 저는 극장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붓딜님이 영화 감독으로서 염정아 씨나 또 우리 아이돌 그룹 엑소 멤버 디오 도경수 씨. 그러니까 도경수 씨가 연기에 임하는 자세라든지 이게 지금 아주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세요? 좀 평을 해주신다면. 근데 제 생각에는 의외로 너무나 쉽게 결정들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제 생각에는 사회적인 의미도 중요하지만 이 영화의 어떤 보편적인 정서들 그 부분에 더
감동을 하신 게 아닐까. 그게 일단 중요하고. 그 대본을 이렇게 가지고 가요? 처음에 이제 섭외할 때 어떻게 해요? 대본을 미리 먼저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제 읽어보는구나. 그분한테 연락을 받고 그리고 이제 첫 만남을 하죠. 그 대본을 보고 마음에 들은 거야 이분들이. 네. 그게 재미있었나 봐. 네, 정화 씨 같은 본인들이. 경우도 그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받은 그 감동을 관객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강했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염정아 괜찮은 친구예요. 내 좋아하는. 저는 사실 오늘 염정아 씨 오시는 줄 알고. 아니,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 붓딜님? 네네. 네네. 아니 감독님 옆에 누구 있죠? 어머, 우리 근데 붓딜님 너무 건성건성하신다. 저희도 안 늦었죠. 네? 이 사람들이 말이야 손님 모셔놓고 뭐 하는 거야? 누나 지금 계속 우리 감독님한테 염정아 씨 거의 귀땡이 있는데 닮지 않으셨어요? 막 이렇게. 아니 근데 저는 부감독님 오신다고 그래가지고서 사실 몸이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아프다고 하고 그랬을 거예요. 아기가 아프다고 하고 쉬어야지 하고 생각하다가도 이거는 도와드려야 된다고 해서 제가 꼭 나온 거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요. 저런 네 가지가. 그래서 한참 늦게. 저런 네 가지가. 늦게라도 왔다 이거지. 진짜. 아니 몸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누난 마음이 아프다. 안 되겠다. 저는 막 며칠 동안 고생했더니 근육통이 왔는데 진짜 파스 바르고 왔어요. 네, 자 시끄럽고요. 나는 꼽살이다 호미 19회 오늘은 대형마트의 노동자들을 소재로 한 영화 카트의 감독 붓딜 부지영님 그리고 민주노총의 홍보실장님이신 호딜 정호희님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는데 어쨌든 이 영화의 중심 축이 부당해고 그리고 거기에 맞서는 마트 노동자들의 싸움인데 호딜님. 네. 우리나라에서 노동자들이 노동 3권 행사하는 게 이게 굉장히 힘들죠. 일이죠. 네. 헌법에 보장돼 있는데도. 그러게요.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보편적 권리잖아요. 헌법의 권리라는 것은. 근데 한편으로는 이 보편적 권리인 노동기본권, 인권에 대한 절박함, 소중함을 잘 모르는 이런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안 가르쳐주죠. 안 가르쳐줘요. 노동기본권 중등, 중고등학교 때 배워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그러네. 그죠? 아무도 안 가르쳐줍니다. 프랑스 사회 교과서 보니까 노동계약서, 근로계약서 같은 거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네가 일할 때 이걸 하라고 사회 교과서 배우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 초등학교에서요. 아예 노사 모의 교섭을 시켜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사용자가 될 것이고 누군가는 노동자가 될 것이란 말이죠. 이것이 갈등을 만들려는 게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그 갈등을 조정하는 서로 양보하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가르쳐주지 않아요. 민주노총에서 몇 년 전에 적어도 실업계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노동 기본권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지 않겠냐. 한 페이지라도 넣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했더니 경총에서 바로 성명이 나옵니다. 이념 편향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헌법 33조입니다. 헌법 33조에 있는 노동 3권을 가르치자 했더니 이념 편향이라고 해요. 경총은요. 단언컨대 반헌법 단체입니다. 헌정을 물랑케 하는 단체인 거예요. 자꾸 흥분하게 되네요. 흥분하지 마십시오. 네. 한 10년 전에 제가 보니까 정경련 쪽이 훨씬 더 일을 잘했어요. 경총보다. 근데 최근에 이거 제가 챙겨보니까 요즘 경총이 일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경총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 경제인. 아니요. 경영자 총협회라는 단체인데요. 또 있어. 그래서 아니 뭐 경영자 단체인 거죠. 쉽게 말해 사용자 쪽 단체. 정경련이 지금 얘기하시는 정경련이 재벌 중심이라면 경총은 뭐 훨씬 더 넓은 범위예요. 뭐 범경영인들, 기업가들 단체. 그놈이 그놈 아니에요? 근데 요즘 핵심 세력이겠죠. 아무래도 정경련이. 경총에서 준비하고 있는 몇 가지 제가 보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근데 헌법도 무너뜨릴 정도로 효과적으로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동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제가 이제 카트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기대와 또 고마움을 가지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예컨대 정치 이념적으로 뭐 진보 보수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감수성, 노동 인권 감수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이론적으로 되지 않거든요.
문화 예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슴 속에 남는 것이고 그것이 오래 가죠. 근데 돌이켜 보면 우리가 노동 감수성 또 인권 감수성을 호소할 만한 영화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 인권 문제는 도가니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제가 경직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동 관련 영화는 저 까마득한 옛날 파업전야, 그렇죠. 그다음에 아름다운 청년 전택 이런 거 말고는 솔직히 기억나는 것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다루려고 하면 왠지 딱딱한 느낌? 뭐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런 면에서 여성과 노동 이야기를 이렇게 진짜 좋은 연기자들. 최근에 조금 흐름이 바뀐 거는 한 3년 전 기억해 보면 투자사들이 굉장히 그 기준이 엄격했어요. 딱 요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했는데 변호인 성공한 이후로 분위기가 조금 많이 바뀌어서 시나리오만 튼튼하다 그러면은 소재나 주제는 열어놓고 보겠다는 흐름이 조금 생겼어요. 그런 흐름이 있더라. 진짜로. 근데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부감독님, 부딜님, 이 부감독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 감독인데. 조감독. 조감독을 부르는 것 같아서 우리 저 부딜님 에게 매우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이런 것을 이렇게 아름답게 잘 문화적으로 만들어 주셔서. 근데 우리가 그냥 영화로 저분들이 뭐 저런 고통이 있었겠다라고 이렇게 제3자 입장에서 보는 거 하고 우리 호딜님 파업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의 생계 문제는 진짜 처절하죠. 처절하죠. 저도 뭐 파업, 장기 투쟁, 파업, 해고, 구속 뭐 겪어볼 만한 거는 거의 다 겪어봤는데. 구속 되셨었어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좀 부해 보이세요? 영민이 봐요. 그러니까 막 힘든 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피골이 상접하고 막 이러셔야 되는데. 우리 뭐라고? 전재용 씨하고 전재용 씨 아시죠? 두한이 형. 천남. 동기. 그러시구나. 무슨 동기인데? 무슨 연세대 동기. 감옥 동기 아니고? 진짜 그 얘기하시니까 2003년에 화물연대 파업으로 구속이 됐어요. 근데 용띠께서 얘기하신 내 친구 재용이가 경제사범으로 구속됐어. 그래가지고 빵동기 맞긴 맞네요. 지금 얘기하니까. 친구네 친구 진짜. 진짜요. 눈물 없이 먹을 수 없다는 그 눈물의 빵을 같이 드시는 동기. 그래서요. 이게 진짜 생계 문제. 까먹었다. 죄송해요. 제가 딴 얘기를 꺼내가지고. 근데 파업이 이제 헌법상 권리로는 단체 행동권이잖아요. 그래서 뭐 기본적인 권리이긴 하지만 파업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마지막 수단이기도 하고. 뭐 어쩔 수 없으니까 하는 거지. 누가 파업하고 싶겠습니까? 비정규직 정리해고의 경우에는 길거리에 내몰려서 하는 파업이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뭐 기본적인 무노동 무임금 말할 것도 없고 생활이 파탄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른 이러저런 설명하기보다는 김진숙 지도위원께서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참 저도 굉장히 가슴에 남는데 진짜 파업 들어갈 때 처음 시작할 때는 철회 노동자를 부르면서 기세등등하게 나오다가 3달만 지나니까 다 고개 숙이고 들어오더라. 이게 우리 자본주의 사회다. 그래서 나는 자본주의가 너무 싫다. 이런 얘기를 이제 김지도가 하시던데 이거 말 하나만 합니다. 진짜 거의 하루 일해서 하루 먹을 수밖에 없는 이런 분들이 그조차도 못 볼 길거리를 쫓겨난 겁니다. 그 상태에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극단적일 수밖에 없는 철탑에 올라가야 되고 굶어야 되고 이런 심지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이런 어려움. 물론 몰린 것이죠.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카트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묘사가 되는데 이 싸우는 사람들이 힘든 게 뭐냐면 처음에는 이제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해서 단합된 힘으로 나가는데 이걸 그냥 보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분열을 시키죠. 그러니까 뭐 유식하면 분할 통치를 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어떤 조건에서 선별적으로 이렇게 뭐 복직을 시킨다든지 또는 이제 뒤에 가서 야 너는 조금만 버티면 승진시켜줄게 정규직 만들어줄게 이런 식의 회유 압박 뭐 이런 걸 계속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점점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생기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점점 더 고립되고 그런 상황을 계속 만들어서 이제 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싸우는 노동자들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러니까 그런 상태들이 늘 벌어지죠. 붓딜님, 네. 영화 준비 이제 감독이시니까 영화 준비하면서 그런 분들 많이 만나 보셨겠죠. 네, 실제로 지금 선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런 상황이 굉장히 가슴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싸웠던 사람들 사이에 반목했던 경험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측의 회유나 협박 때문에 의도치 않게 어쨌든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남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싸울 때 항상 그분들을 괴롭혔던 게 결국 이렇게 되게 비인간적인 처사들 네. 때문이었구나라는 네. 생각에 그게 굉장히 이제 들으면서 되게 가슴이 짠했던. 네. 그래요. 호딜님은 그 민주노총을 홍보하는 실장이기도 하지만 일단 당사자예요. 네. 네, 본인이 참 그 어려움도 많이 겪으셨을 텐데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매우 힘들어하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보통 싸움이 장기화되면 가족 대책위라는 네. 거를 만들어요. 근데 이 경우가 이제 남자와 여자가 또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남성 중심 사업장의 경우에는 아내들, 우리 애들 이제 데리고 와서 뭐 같이 숙식도 하고 뭐 이렇게 해요. 근데 여성 노동자 중심, 우리 이제 영화의 배경이 되는 그 마트 노동자들 이런 네. 경우에는 남편들이 호응해 줄까요? 사실은 잘 호응해 주지 않습니다. 뭐하러 거기 가서 개고생을 하냐? 애 엄마가. 애나 잘 키우지.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여성과 노동이라는 것은 이중으로 억눌린 존재이다, 우리 사회에서. 네. 이런 것들이, 저도 어떤 때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저야 뭐 아예 노동운동을 평생 하겠다고 이제 결심한 사람이지만 저도 부모님들이나 특히 애한테 미안하죠. 한참 크고 보살핌을 받아야 할 때 아버지가 감옥에 나가 있고 뭐 이런 꼴이니 참 미안하기 짝이 그리고 없는데. 흑딜님도 한창 젊은 나이에 감옥에. 네. 아이들이 몇 살 때? 아이 하나고요. 중학교 다닐 때 중2병 한참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낼 때. 그 아이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으시겠네. 그 시기에 돌봐주지 못한. 평생 갚으려고 하는데 뭐 이놈의 시키는 아직도 말을 안 듣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 보니까 갚을 자세가 안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더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이 반성하죠. 그러니까 가족들한테도 미안하고 이렇지만 정작 여성 노동자, 30, 40대 여성 노동자의 입장을 저조차도 얼마나 이해하고 있었던가, 지금 정말 이해하고 있는 건가 네. 할 정도로 좀 많이 반성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영화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잘 그려지고 많은 공감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기륭전자 비정규직 파업할 때는 제가 많이 갔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여성이고 비정규직이고 그러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신경을 안 썼던 거예요. 이건 조금 더 우리 누구나 다 그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남성들은 진짜로 그런 여성의 문제라고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더라고요. 기름전자 때도 제가 나서서 이제 좀 움직이자고 했는데 김현진 작가 등 보통 여성들이 이렇게 감성을 느끼고 남자들은 말만 하고 잘 안 가더라고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아까 노동 감수성, 뭐 인권 감수성 이런 표현을 했는데 정말 여성 노동자들의 아픔 또 그것이 우리 사회의 아픔이 집약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감수성으로서 공감을 시키지 못하죠. 남자들은 잘. 저 같은 사람들은. 그래서 기대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카트 흥행에 대해서. 일단 카트에 등장하는 분들을 보면 참 다양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 일단 우리 웃디리가 전문인 88만 원 세대 얘기. 주인공 선희 씨 아들 태영이 얘기 참 가슴 아팠다. 이렇게 미리 본 분들이 평을 하던데 우리 선띠리가 우리 태영이 얘기 살짝 좀 해준다면은. 그러니까 염정아 아들로 나오는데요. 엄마가 왜 그렇게 뭐 파업을 하는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괜히 이제 뭐 잘 다니다가 뭐 괜히 뭐 불법 행위를 하는 것 같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다가 이제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자기도 이제 이
부당한 이제 대우를 받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런 눈칫밥 먹어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제대로 이제 편의점 사장이 꼬투리를 잡아서 이제 돈을 제대로 안 주니까 그러면서 이제 엄마를 이해하게 되고 또 엄마의 당해보고 난 이게 그리고서 그런 장면이 저는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이게 단순히 어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금 구조적으로 굉장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사회 경제적 굉장히 약자인 88만 세대들조차도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저 호딜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에 뭐 노동에 관한 어떤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느냐. 근데 지금 현재 실제로 일하는 청소년들이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당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분석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제가 이제 노동운동하면서 사실 가장 좀 가슴 먹먹했던 것들이 그 실업계 고등학생들이 2학기 때 되면 현장 실습 하잖아요. 최근 몇 년 사이에 거의 매년 1명 이상씩 그 노동 현장에서 산재 사망 사고를 당해요. 그리고 2, 3년 전에는 그 완성차 업체에 그 실습을 나간 그 3학년생 18, 19살 됐겠죠. 과로사를 했습니다. 세상에. 주 70시간 일을 한 거예요. 최근 왜 권성동 비키니 권성동 씨의 법안, 뭐 노동시간을 줄이느니 늘리느니 했던 그 말도 안 되는 법안에 따르더라도 노동부 해석에 따르더라도 68시간입니다. 최대. 근데 그건 불법이죠. 그다음에 우리가 법에 있는 대로 치면 52시간 이상 일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몰랐던 겁니다.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70시간 이상을 한 거예요. 과로사를 했어요. 19살짜리가. 세상에 근데 이것을 혈기왕성한 나이에 과로면. 그러니까요. 학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고 정부에서도 가르쳐준 적이 없고 회사에서는 물론이고 노조에서도 나중에서 알고 이제 물론 사후수습에는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은 그 막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게 가장 가슴 아픈 겁니다. 저는 뭐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장면을 그 주말 명항 뭐 저는 이렇게 영화 소개하는 프로그램에서 그 프로그램 잠깐 봤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난 그냥 세월호 아이들 생각 딱 났어요. 그냥 영화 스토리는 모르지만 진짜 수학여행비 보태려고 급식비 보태려고 알바했는데 그 돈도 떼었다.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근데 그것이 그냥 현실로서 일상화돼 있는 겁니다. 그 옷들이 마이스터고 등 최근에 이제 학교들 실업계에서 인턴을 보내잖아요. 그럼 그 인턴인데 회사들이 그거를 정식 노동의 한 요소로 봐요. 굉장히 싸게 학생들을 데려다 일을 시킬 수 있으니까 그 숫자를 늘려가지고서 아예 거의 임금 조금만 주는 노동 한 부분이 된 거죠. 이거를 정부가 좀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 실업계 학교만 늘려놓고선 아무 관리를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로도 있고 자살 충동 이런 것도 굉장히 높게 조사해보면 나오더라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지금. 그러면 우리 옷들이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얘기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청소년들의 노동 문제는 우리가 뭐 어떻게 좀 풀어나가야 될까? 어른으로서? 법에 있는 대로만 해도 되는데요. 법에 있는 대로만. 야당 내에서 어떤 문제가 있나 보니까 이거를 강하게 하자고 그랬더니 반대 의견이 많아요. 그런데 자영업자들 있잖아요. 편의점이나 무슨 이런데 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말대로 하면은 그 표가 다 떨어지니까 이거 강력하게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이 개새끼들아 이 청년들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뭐 얘기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는 여당도 별로 세게 할 생각이 없고 야당도 자영업자 표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거를 좀 더 법적으로 강제화시키는 거에 그렇게 강한 의지가 있지는 않더라고요. 모든 게 다 표야. 우리 인생. 아니 그러니까 뭐 정치권에서 늘 이런 이제 청소년 알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자영업자들 뭐 상황이 너무 나쁜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 측면으로 사실 풀 수 있죠. 사실 뭐 부동산 임대료 너무 많이 내고 있으니까 자영업자들도 먹고 살기 힘든 거고요. 임대료를 낮추는 구조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뭐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저는 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그 자영업자 지원기금 같은 걸 만들 수 있다고 봐요. 그 다음에 지금 뭐 기업들에 대해서는 고용하면은 이 고용에 대해서 세액 공제해주고 막 난리 치거든요. 그럼 이걸 왜 자영업자한테는 그런 정도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못하냐 이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제대로 안 챙긴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제대로 이제 감시를 하고 해서 그 자영업자 협회 같은 그런 게 없어? 그런 게 있으면 똘똘 뭉쳐가지고 권리를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받을 혜택은 받고 본인이 정당하게 해야 될 일은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게 없나 봐. 저는 평소에 결국 이 문제는 투표권 나이를 낮춰야 해결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한두 살 낮춰가지고서 자기가 진짜로 일을 하게 되는 나이에 투표권이 있어야지 그 사람이 스스로 지킬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지. 그런 것도 있겠다. 작년에 남양유업 호딜님 문제 갑의 횡포 이런 것 때문에 자영업자 주로 이제 프랜차이즈나 체인점 업주들께서 뭐 제가 보기엔 일시적인데 좀 단결을 한 적은 있었죠. 근데 뭐 오늘 이 자리에서 뭐 그런 얘기를 더 깊게 들어가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사회 전체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야지. 맞아요. 표 한 표 제가 보기엔 그 야당도 그 한 표 때문에 오히려 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보편적 권리에 관한 부분.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 지금 야당이. 구조적인 문제에 접근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어떻게 하면 눈치 보면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사람들 영합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표를 한번 얻어볼까 이런 식의 땜질 처방을 계속하니까 사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늘 더 커지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붓딜님도 뭐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아요. 이 시점에서. 이제 호딜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대기업 체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거를 규제할 수 있는 거는 구조적인 부분이지. 맞아. 예, 그분들이 또 힘을 합쳐서 또 물론 어떤 걸 이제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도 사실은 갑에 의한 또 의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또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 붓딜님은 영화에서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녹여내셨는지 궁금해요. 비정규직? 카트에서 비춰지는 비정규직? 저는 아까 지금 뭐 편의점 얘기는 많이 하셨고요. 저는 마트 안에서 이제 비정규직들이 워낙에는 어쨌든 이분들의 이제 그 희망은 이 일터에서 잘리지 않고 오래 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정규직에 대한 이제 바람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를 이용해서 이제 관리자들이 이들한테 이제 야근을 시킨다거나 잔업을 시키는 거를 너무나 그냥 당연하게 수당 없이 이용해서 그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고 또 그런 데다가 이제 근로 조건, 그러니까 노동 조건조차도 되게 열악한데, 그러니까 뭐 가령 뭐 탈의실이나 휴게실이나 이런 부분들도 뭐 편히 쉬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쉴 때도 마땅치 않고 의자조차도 그리고 뭐 점심도 굉장히 눈칫밥 먹듯이 먹어야 되고 또 굉장히 오래 서 있지만 이제 교대하는 시간까지는 손님들이 몰려올 때는 또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이제 가감 없이 보여주려고 했고요. 나는 꼽살이다 호미 19회 오늘은 대형마트 노동자들의 얘기를 담은 영화 카트 11월에 개봉합니다. 대형마트 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방송은 마무리 이렇게 하고요. 다음 주 2부에 더 좀 깊은 얘기, 풍성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나는 꼽살이다. 꼭 놓치지 마세요.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